당신은 지금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을 인생의 후반전에 서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집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습니다. 은퇴했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노년,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젊을 땐 체력으로 버텼고 직장에서의 지위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았지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몸은 예고 없이 망가지며 돈은 아무리 아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괜찮겠지 하며 방심한다면 무서운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착하게 순하게 살아선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년은 약자에게 잡이 없는 시대입니다. 독하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노년에 독해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하게만 살면 병들고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김정순 씨는 평생 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폭언을 들어도, 자식이 돈을 빌려가도,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괜찮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돼야 가족도 평화롭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 15알의 약을 먹으며 지냅니다. 돌보는 가족 하나 없이 혼자입니다.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왜 안 오나요? 정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어. 다 해줬으니 더는 나한테 할 게 없는 거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산 세월, 결과는 병든 몸과 외로운 노년뿐이었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평생을 천사표로 불렸습니다. 다툼이 나도 먼저 사과하고 밥값도 늘 본인이 냈으며 부탁 하나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상황은 처참히 변했습니다. 입원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 못 가라는 무성의한 말만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베풀었던 친구조차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끝까지 챙김받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에 착하게만 살면 반드시 병듭니다. 불편한 감정을 참고 참다 보면 분노와 스트레스가 내면 깊숙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불면증, 위염, 고혈압, 관절염 같은 병이 차례대로 몸을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있습니다. 노년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저 사람은 뭐든 들어준다고 이용만 할 뿐입니다. 고마움을 기대했다면 착각입니다. 착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 존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게만 산 사람은 외면당하고 결국 병원에서 쓰러져 봐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무섭도록 잔인합니다. 예의 바른 어른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 잔소리 많다, 눈치 보이게 한다는 뒷말만 듣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참고 넘어가면 그 모습은 존경이 아닌 무시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 못해. 그냥 쓰고 버려도 돼. 이것이 사람들이 착한 노인을 대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싫은 건 싫다고 외칠 수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착하게만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독하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삶을 방어하는 게 독함입니다. 그리고 그 독함이야말로 당신을 병에서, 무시해서, 외로움에서 구해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노년엔 더 이상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착함을 버리고 독함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단단하고 냉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박영호 씨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작은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사업이 어려워진 둘째 아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게 해달라 했고 박 씨는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부터 자식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설날에도 찾아오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있어 연락을 해도 바빠서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 있을 땐 매일 전화하더니 건물 팔리고 나선 전화 한 통 없다. 가족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야. 또 다른 사례, 73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적금과 보험으로 꽤나 단단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주변 이웃과 가족도 그녀를 늘 인품 좋은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비와 요양비로 목돈이 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만 병원 좀 덜 다니시면 안 되냐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손주는 할머니는 돈만 쓰고 우리한텐 남는 게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내심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돈이 줄자 인간 취급도 줄어든 것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고 재산이 줄어들면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무시가 담깁니다. 그런 돈도 없어? 병원비 좀 미리 준비하지 그랬어. 이런 말이 평범한 일상에서 쏟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시당하는 현실입니다. 작은 부탁을 해도 이 나이에 왜 이런 걸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병원 예약이 밀려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관공서에서는 서류 한 장도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다리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마저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 진료는 VIP급으로 바뀌고 가족은 안부 전화를 먼저 합니다. 손주는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는 웃으며 밥을 챙깁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가족도 이웃도 한 발짝 물러섭니다. 사람은 안 변해도 돈에 따라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결국 노인의 인격은 통장 잔고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내 노후 자산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삶이다. 그 한마디가 노년의 품격을 지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련과 감정은 내려놓고 냉정함을 택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보다 자산을 먼저 평가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착한 얼굴, 인자한 성격, 헌신적인 태도, 그 어느 것도 돈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베푼 사람도 외면당하고 병든 노인 하나로 취급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단단히 무장한 사람만이 존중받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의 돈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73세 고미자 씨는 동네에서 마음 약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누구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는 늘 먼저 용돈을 챙겨주며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며 신용대출을 부탁했고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자식은 도산 후 연락을 끊었고 고미자 씨는 노년에 본인 명의의 집까지 경매로 넘기고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냐며 혀를 찼지만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어. 거절 한마디만 했어도 안 이랬을 텐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세 최규환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나서 이웃들의 온갖 민원도 직접 나서서 처리했고 경비원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한 입주민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도 내가 뭐 어쨌냐며 도리어 화를 냈고 심지어 기환 씨를 늙은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동대표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 참아주고 웃어 넘겼던 것이 오히려 만만함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노년에 약해지면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 엄마는 거절 못해라는 걸 알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조금만 도와줘라는 말은 결국 모든 걸 내놔라는 뜻이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면 공짜 노동을 시키고 말이 없으면 이용 대상으로 삼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끝없이 빨아먹힐 뿐입니다. 이용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달라, 병원 좀 같이 가달라, 통장 좀 맡아달라. 그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편리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만만하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섭습니다. 노인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노인을 노리고 사기도 노인을 우선 공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절을 못하고 의심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전히 착하고 순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다 인생 통째로 빼앗깁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작은 부탁도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참지 말고 말하십시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하기 싫은 건 못하겠다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은 당신을 도구로만 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은 자기 주장이 있는 어른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노인, 자기 경계를 지키는 노인,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강한 태도가 곧 존중을 이끕니다. 노년은 생존의 시기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착함이 아닌 냉정함과 단호함이 지켜줍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건강, 돈,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는 만큼 세상은 당신을 이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72세 백순자 씨는 동네에서 천사 같은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몇 시간이든 버스를 타고 손주를 봐주러 달려갔고, 며느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통장 잔고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건넸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순자 씨는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에 골다공증까지 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자식은 바쁘다며 요양보호사 하나 붙여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백 씨는 입원 중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돌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가족이었고 지금은 짐이구나. 또 다른 사례. 69세 윤재만 씨는 마을 회관의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누구네 집 전구가 나가도 무거운 짐이 생겨도 회관 청소가 필요해도 늘 윤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누구 부탁도 거절 못했고 항상 내가 할게요가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고 일을 그만두자 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즘 윤 씨는 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며 뒷담화를 했고
누군가는 예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엔 뭐 하나 못 도와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노년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등골이 휘게 됩니다.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결국 모든 책임과 수고는 그 사람 몫이 됩니다. 주변은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는 더 많은 걸 기대하며 손을 뻗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에서 시작되지만 어느새 인생의 무게까지 대신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와준 만큼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환상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노년의 등골이 휘는 진짜 이유는 노동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헌신, 멈추지 못하는 배려, 무한한 책임감이 원인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건강과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시간도 돈도 체력도 끝없이 소진됩니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못하고 한 번도 거절 못하고 살면 나중엔 자신이 빈껍데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좋은 부모, 좋은 시부모, 좋은 형제자매로 살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되레 불편함을 느끼면 왜 갑자기 저러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주지만 당신이 더 이상 제공할 게 없어지는 순간 관심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시간은 그들에게는 편리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에 예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체력, 돈은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거절해도 괜찮고 조금 불친절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삶은 생존입니다. 웃으며 이용당하지 말고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존중도 따르고 배려도 돌아옵니다. 희생은 존경을 부르지 않습니다. 독하게 선을 긋는 용기만이 무너진 등골을 세우고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게 해줍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착한 얼굴, 친절한 태도 다 들어주는 마음은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냉정함이 곧 생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나기남 씨는 퇴직 후 가족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며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며 보증만 서달라고 요청했고 기남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고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손주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날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부탁하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니 너무하네라며 뒷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기남 씨는 말했습니다. 욕은 먹어도 괜찮다. 인생은 내 거니까. 또 다른 사례. 71세 윤영순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기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큰딸이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 라는 말에 윤 씨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번엔 안 돼. 나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대노했고 사위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래도 손주가 먼저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 먼저 살아도 돼.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냐. 노년에 욕을 먹는 일은 두렵습니다.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쁜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이 참고 양보하고 결국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욕먹을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 건강을 지키는 일, 돈을 지키는 일, 존엄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불만이 따릅니다. 왜 그렇게 변했냐?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하냐는 식의 말들이 날아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 다시는 내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좋은 사람일 땐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것 지키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욕먹을 용기가 없어 결국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자식이 요구하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으로 통장을 열고 친구가 부탁하면 싫단 말 못하지 하며 희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뒤엔 병든 몸과 빈 지갑만 남습니다. 욕먹는 것이 두려운가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것을 못 지키고 후회하는 노년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결심, 내 시간과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태도,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릅니다. 그 반발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타인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끝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욕을 감수하는 용기, 외면을 감내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용기가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얼굴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선 결국 나를 버리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는 순간에만 당신은 진짜 자신의 편이 됩니다. 그 욕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늦지 않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호함과 독함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정모 어르신은 평소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자꾸 주저앉게 되어 외출을 줄였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다시 걷기까지 수많은 재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힘만 있었어도 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5세 김모 어르신은 혼자 시장을 다녀오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지나가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며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전부터 자꾸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냥 넘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고 어르신 역시 그때 다리 운동만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리 힘 하나 부족해서 인생 전체가 멈춰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신가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요즘 걷는 게 무섭고 자꾸 넘어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다리 상태로 5년, 1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 있으신가요? 다리 힘은 절대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방치라는 이름의 습관이 서서히 다리를 망가뜨리고 결국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는 단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힘 빠지면 인생도 주저앉습니다. 다리 힘 살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체중 관리를 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데 가장 큰 암살자는 바로 체중입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의 2배, 때로는 3배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며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체중이 단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 3kg까지 증가합니다. 그 말은 체중이 5kg 늘면 무릎은 15kg의 짐을 더 얹고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무릎에 벽돌 한 장씩을 매달고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원인 중 상당수가 이 과도한 체중으로 인한 압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은 줄고 대사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도 어렵고
한번 찐 살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무릎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나가고 관절 사이 연골은 마모되어 비명을 지릅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걷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근육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체중 관리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우선 조건인 이유입니다.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여성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체중 이상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살이 쪘다고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파괴자라는 이름표를 단 재앙입니다. 실제로 살을 빼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체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걷는 느낌은 되찾기 어렵고 수술 후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살을 빼면 다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하게 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어 운동도 수월해집니다. 결국 체중 관리 하나만으로도 다리 힘이 되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이 83kg까지 늘어나면서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계단은 고사하고 마당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차서 남편에게 나 이제 못 걷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했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어르신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나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식단부터 완전히 바꾸고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였으며 매일 저녁마다 집 앞 놀이터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내 다리 힘은 내가 살린다는 각오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11kg를 감량하고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상태를 다시 확인하자 의사가 아니 이건 수술할 무릎이 아닌데요? 라며 놀랐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가면 늘 다이어트 자랑을 하셨고 어느 날은 간호사가 어머 다리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자 깜짝 놀라며 예쁜 다리 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 하나로 인생을 되찾았고 지금은 지역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전도사로 활동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무릎 지키는 첫걸음은 살 빼는 것이라며 당당히 외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단 몇 칸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차고 무릎은 덜덜 떨리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일상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리 근력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결국 고립감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삶 전체가 멈춰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이 다리 근력을 살리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지에서 걷는 운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평지에서만 걷는 것으로는 무릎 주변의 깊은 근육까지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언덕을 오르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근육 전반에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근육이 늘어나며 힘을 견디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언덕 하나만 잘 활용해도 헬스장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다리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골절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심하면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한 번이 병상생활 10년으로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다리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리에 자극을 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72세 이영숙 어르신은 몇 해 전까지 무릎이 아파서 마트에 가는 것도 남편 손을 꼭 잡고 겨우겨우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물이 차서 운동은 무리라며 가능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집에만 있으니 체중은 늘고 마음도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작은 언덕 오르기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다리 힘을 기르기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집 근처 공원에 있는 완만한 언덕길을 하루에 딱 3번씩만 오르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중간에 주저앉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무릎 통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에는 남편보다 먼저 앞장서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쇼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언덕길을 오르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손녀가 할머니 다리엔 엔진 달린 거 아니에요? 하며 깔깔 웃는데 이영숙 어르신도 같이 웃으며 가끔은 로켓 같기도 해라며 허리를 쭉 펴고 자랑스레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덕길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인생 언덕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 좌식 생활을 줄이고 자주 서 있으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좌식 생활이 일상이 되면 다리는 무섭게 약해집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나서도 다시 앉아 쉬게 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다리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다리 근육은 위축되고 혈액순환은 더뎌지며 무릎과 발목 관절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어설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넘어질까 불안해지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좌식 생활은 마치 다리 힘을 서서히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은 움직임이 없으면 금세 기능을 잃고 이로 인해 무릎과 고관절의 지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진다기보다는 쓰지 않아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지 않으면 다리는 스스로 무게를 견디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앉는 습관은 편하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 두 다리를 절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주 서 있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은 살아납니다. 굳이 운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씩이라도 자주 일어나 집안을 걷고 TV를 보면서도 서서 다리를 흔들고 설거지나 청소할 때 한쪽 발로 잠깐씩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고 중립 상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은 자극을 받고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그것이 근력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부종과 저림 증상까지 따라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감각이 무뎌지면 넘어진 후에도 통증을 인식하지 못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의 원인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리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입니다. 그 뿌리에 지나치게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4세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좌식 생활로 보내며 무릎이 자주 붓고 다리가 저려오는 증상을 2년 넘게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 약만 타다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를 듣고 앉지 말고 일어나 움직이라는 말을 들은 후 작심을 하고 집안에서 서 있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TV를 볼 때도 바닥에 앉지 않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며 드라마를 시청했고 세탁기 돌아가는 30분 동안은 문고리 잡고 스쿼트 흉내를 내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엄마 TV 보면서 왜 서 있어요? 하며 놀랐지만 어르신은 꿋꿋이 서서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다리 저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놀랍게도 마트 장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혼자 집까지 거뜬히 올라갔고 이를 본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 무슨 영양제 드세요? 하고 물어보자 김정숙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의자 안 먹고 서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유쾌한 한마디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모두 웃었고
그날 이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김정숙 자세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3번 알람을 맞춰두고 서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며 앉는 건 쉴 때만 하는 거지 살려고는 일어서야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다리를 살리고 일상을 되찾은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어르신입니다. 네 번째는 방바닥에 앉아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조용한 시그널 중 하나는 스트레칭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려는데 무릎 뒤가 당기고 발끝이 저릿저릿하며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다면 이미 다리 근육은 굳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하루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관절 가동 범위도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기능은 퇴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입니다.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쭉 뻗은 다리 위로 상체를 살짝 숙이며 종아리부터 허벅지, 햄스트링 그리고 골반까지 한 번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동작 하나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경직된 근육이 풀리며 관절 주변에 피로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고 평소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당김이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허벅지 근육과 무릎 뒤쪽 인대가 짧아져 생기는 비정상적인 압력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이 인대와 근육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무릎 관절은 마치 바퀴가 녹슨 것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삐걱이기 시작한 관절은 통증을 동반하며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다리에 힘을 싣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됩니다. 방바닥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앉기만 하게 되고 움직이는 시간은 줄어들며 다리는 본격적으로 퇴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릎 아래 근육은 활동량이 줄면 혈류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 질환이 다리 힘을 완전히 앗아가고 침대에서 누워보내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펴고 매일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발끝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열리고 그 변화는 일상 속에서 확연하게 체감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리의 회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문인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오랫동안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등산을 간다고 해도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라며 늘 거절하셨고 자식들은 점점 걱정을 하며 병원 수술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접하고 이거라면 나도 하겠네 하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불을 걷고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는 걸 시작으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허리도 안 숙여지고 발끝은커녕 무릎도 못 펴서 한숨이 나왔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어르신을 보며 할머니, 다리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하자 문인자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스트레칭 했더니 다리 길어진 기라라고 말해 가족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동네 뒷산도 오르내리며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활동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문인자 어르신은 다리 쭉 펴기 하나로 인생이 다시 폈어요 라고 자랑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칭 전도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다리를 살리고 그 다리가 삶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계단은 단순한 오르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근력을 시험하는 잔혹한 고개이자 다리 건강을 지켜내는 최고의 운동기구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 몇 걸음은 괜찮지만 금세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하고자 엘리베이터만 찾는 순간부터 다리 근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피하는 습관은 곧 도우의 다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근육층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릎 앞의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관절을 압박하던 통증이 줄고 일상 속 걷기나 일어서기 같은 기본 동작이 눈에 띄게 편해집니다. 게다가 계단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심폐기능도 강화되어 몸 전체의 활력까지 되살아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매일 반복되는 편한 생활 속에서 다리는 급속도로 무력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모컨만 누르며 생활하는 사이 다리의 존재는 점점 더 잊혀집니다. 그러나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그 잊혔던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한층 오르는 것도 고역이지만 몸이 적응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단해진 다리는 넘어질 걱정을 줄여주고 자신있게 걷게 만들어주며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은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최고의 고난도 훈련소이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건강한 다리로 인생을 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운동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최봉자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매일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계단은 꿈도 못 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이는 단 한 층도 못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손잡이를 꽉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다리가 너무 아파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 무릎이 오히려 덜 아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단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딱 1층만 오르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는 2층, 또 그 다음 주에는 3층까지 도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어느 날 친구 모임 장소가 5층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숨이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너 뭐 먹고 다녀? 하자 최봉자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며 계단 씹어먹고 다녀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아파트 7층까지 오르기를 아침 운동으로 삼고 계시며 매일 다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은 어르신의 다리를 다시 살려낸 최고의 의사였고 이제는 그 계단이 삶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혼이라도 하면 인생이 좀 덜 외로울까요? 나이 들어도 둘이 함께하면 덜 불안할 것 같았죠? 혼자보다는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빚, 갈등, 책임, 질병, 그리고 끝없는 후회를 동반합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결혼이 현실의 늪이 되어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냉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65세 이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생계가 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강문호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중매를 통해 62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취미도 잘 맞았고 성격도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당신이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할 때마다 진심인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용돈이 부족하다며 매달 50만 원 이상을 요구했고 병원비, 보험료, 여행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은근히 문호 씨의 연금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고들더니 어느 날부턴가 자식들에게 아버지 재산은 반은 내 몫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문호 씨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소진된 끝에 별거를 선택했고 이혼 소송 중 밝혀진 사실은 그녀가 결혼 직전에도 다른 고령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단기간 동거했던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계산된 생계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68세 박영자 씨는 한때 과거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다시 연락이 닿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연신 이 나이에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복이라며 다정함을 표현했지만 이상하게도 통화의 절반은 요즘 생활비가 빠듯하다, 약값이 많이 나간다, 월세가 부담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마친 날 그는 조심스럽게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고민 끝에 관계를 정리했고 며칠 뒤 그가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돈줄로 보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중장년 재혼 시장에는 의외로 많은 감정 사기꾼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외로움을 노립니다. 당신 외롭지 않냐? 나는 진심이다.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얻고 결국 경제적 결합으로 유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는 병원비, 생활비, 친척 빚, 자식 문제 등 온갖 이유로 돈을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일수록 초반엔 감정을 매우 세심하게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밥을 직접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며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향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사람은 눈빛조차 절실하며 그 절실함이 오히려 진심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사람이겠어? 이 나이에 누가 날 속이겠어? 라는 자존심이 진실을 가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천만 원을 뜯기고 나서야 혹은 자녀에게 외면당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깊어지고 판단은 흐려지며 고독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경제적 목적을 숨긴 재혼의 가장 큰 폐해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번 속으면 이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 상처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급격히 낮춥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자식들은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느냐며 원망하고 결국 갈등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 전체를 뒤흔드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십시오. 진심보다도 통장을 먼저 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하는 배신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그 손길이 당신의 남은 재산과 명예를 앗아가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연금이 타인의 생활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72세 김병도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 매달 23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조용한 노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 여성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린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며 감정적으로 김 씨를 흔들었고 병도 씨 역시 남은 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자신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연금이 들어오는 날마다 200만 원씩 출금했습니다. 돈의 쓰임새를 묻자 식비, 약값, 잡비로 다 나간다는 말뿐이었고 영수증이나 내역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몰래 생활비 일부를 본인의 자녀에게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내 노후가 아니라 남의 가정에 흘러간 거더라고요. 반면 69세 조영실 씨는 사별 후 연금 수령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70대 초반의 남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본인의 연금이 부족하다며 생활비를 반씩 내자고 제안했고 조 씨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입을 밝히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조 씨에게 계산을 맡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돈줄로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연금은 내가 버텨온 인생의 대가지 누군가의 인생 구제비가 아닙니다. 노년의 연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한 결과이며
병원비, 약값, 생계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연금이 공짜 생활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재혼을 결심한 순간 당신이 받는 연금은 혼자가 아닌 둘의 몫이 되고 심지어 그 상대의 자녀, 가족까지 도와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재혼 전에는 각자 자립하자, 내가 벌어서 쓸게라는 말이 오가지만 결혼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병원비, 가족 문제 등으로 명분을 만들며 당신의 연금에 손을 뻗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줘라지만 몇 달이 지나면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당신 명의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접근하고 심지어 금융정보까지 넘기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본인은 경제적 자립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생계를 떠맡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연금은 더 이상 당신의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타인의 식비, 공과금, 보험료, 심지어 자녀의 등록금까지 당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평생을 전략하며 쌓아온 연금이 단 몇 달 만에 타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쓰이는 현실은 분명 충격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정적 착취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인다는 점입니다. 노후연금은 치밀한 설계와 방어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자식도 손대지 못하게 관리해야 할 이 돈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순간 당신의 남은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모자라고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손해가 아니라 노년 삶 전체가 흔들리는 치명적 타격입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이든 외로움이든 어떤 이유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당신의 연금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 사랑은 가면을 쓴 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은 당신의 마지막 월급이며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통장은 지키십시오. 그 통장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마지막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의 자식 때문에 피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67세 하정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3년간 홀로 지내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끌려 조심스럽게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단 6개월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딸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어머니와 살면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느냐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엔 아예 손주를 데리고 와 며칠씩 눌러앉기도 했고 하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내가 보기엔 당신이 우리 가족과 어울릴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불만을 전했지만 돌아온 건 내 딸이 무슨 잘못이냐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 중이며 말합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메우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사랑보다 무서운 게 가족이었다. 반면 68세 고영자 씨는 연하의 남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자상했으며 정서적으로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고 씨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부터 이 집은 나중에 누구 소유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아버지 몰래 따로 만나 혹시 재산을 넘기는 일은 없겠지요? 라며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 씨는 상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괜찮았지만 자식이 너무 무서웠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노년의 재혼은 단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자식이라는 예민하고 복잡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자식들은 우리 쪽이 더 손해보는 건 아닌가를 먼저 따집니다. 특히 재산분배, 간병 책임, 주거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경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한쪽은 우리 부모가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저 자식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도 불편한 기류가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부모는 자식과 배우자 사이에 끼어 말 못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누구에게도 제대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간의 이권 다툼입니다. 이 집은 결국 누구 몫이냐, 우리 아버지 연금은 당신이 쓰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당신 부모가 더 받냐는 식의 논쟁이 오가고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결국 서로의 가족이 이혼 사유가 되어버리는 참극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우리 가족의 자산을 뺏어가는 침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다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식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무례한 태도, 계산적인 질문, 방문 거부, 냉담한 인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정신적으로 갉아먹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자식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내 자식이 왜 이리 무시당하나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고 서운해합니다. 결국 식탁은 냉기만 흐르고 집안은 서로의 자식들 사이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가족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싸움터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자식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함께 늙어가기 위해 손잡은 사람이 자식 문제 하나로 원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피가 마르고 감정이 메말라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기억도 함께 웃던 순간도 자식 간의 갈등 앞에선 무력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대가 당신을 보험으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72세 정기철 씨는 단정한 외모와 넉넉한 연금으로 동네에서 괜찮은 노인으로 통했습니다. 오랜 홀로살이에 지쳐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놀랄 만큼 빠르게 다정함을 표현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과 함께 장을 보고 병원에 동행하며 정성을 쏟았고 기철 씨는 감동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그녀는 보험 설계사 한 명을 데려왔고 당신 명의로 노후를 준비해 놓는 게 좋다며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심지어 장례보험까지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이름은 그녀로 지정됐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피했고 자녀들에게도 이혼했다고 알렸습니다. 보험금 수령권은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었고 정 씨는 나는 남편이 아니라 보험금 계산서였구나라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반면 69세 김영자 씨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그가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고 슬쩍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 경제 얘기를 꺼낸 적 없었기에 의심이 일었고 자세히 물으니 자신이 과거 결혼했던 여성에게도 혹시라도 사고 나면 하며 보험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했고 지금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 없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다. 노년의 재혼에서 사랑이 아닌 보험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생 함께하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병들거나 죽으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특히 연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유혹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초반에 당신의 병력, 건강 상태, 재산 내역을 은근히 파고듭니다.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지금 약 드시는 건 있어요? 병원비는 혼자 부담하세요? 같은 말로 접근하면서 당신의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그 후에는 혹시 보험은 들어놨어요? 요즘은 부부끼리도 서로 챙기는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죠라는 말로 서서히 서류를 들이미는 패턴을 보입니다. 더 교묘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보험을 권유하지 않고 지인을 가장한 보험 설계사를 소개합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수익자는 결국 자신입니다. 당신이 병들거나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은 병원 의사도 보험사 직원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보험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모든 걸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넘기고 주소를 공유하고 보험 관련 우편물까지 같이 받는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과 생명은 누군가의 예상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돈이 걸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혼 사기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로 이루어졌고 당신 스스로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망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며 절대 당신에게 범죄자처럼 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병들거나 연로해졌을 때 슬쩍 거리를 두고 마지막 순간에 보험금만 챙긴 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런 피해는 분노로 바뀝니다.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냐는 말이 쏟아지고 결국 가족 관계까지 붕괴됩니다. 당신은 재혼으로 인해 따뜻한 돌봄은커녕 신뢰와 돈,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끝까지 상대가 웃으면서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라기보다 감정 위에 쉬운 재정 테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보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함께 늙어갈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계산기로 노리는 이들과 엮이는 순간 노년의 평화는 처절한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히 경계하십시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냉정함입니다. 5번째 이유는 상대가 병들었을 때 모든 책임은 당신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71세 박철민 씨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60대 중반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을 자랑했고 나는 병원도 거의 안 간다며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철민 씨는 그런 모습에 안심했고 두 사람은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8개월쯤 지나자 아내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했고 병원 검사 결과는 파킨슨병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졌고 약값과 진료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기 시작했으며 철민 씨는 식사 준비부터 병원 동행, 심지어 시키는 일까지 도맡게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버지가 결혼하셨으니 책임지셔야 죠였습니다. 1년 후 철민 씨는 자신이 간병인이 된 채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만으론 간병을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라는 말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69세 김영자 씨는 자신보다 5살 연상의 남성과 재혼을 고려하다 미리 그의 병력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혼자서는 약 복용과 식단 관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는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걸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병들었을 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고 병실에서는 동반 입원이 요구되며 자녀들은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인연이니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남습니다. 특히 치매, 중풍, 암,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은 간병 기간이 수년에서 10수년에 이르며 간병 스트레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파탄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고통받는 만큼 돌보는 당신도 빠르게 망가집니다. 연금은 병원비로, 시간은 간병으로, 여유는 고통으로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책임의 늪입니다. 병든 배우자의 돌봄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노년의 자신의 건강도 버거운 시기에 타인의 질병까지 떠안는다는 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탈진한 몸과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65세 이후의 결혼은 함께 늙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드는 일입니다. 상대가 병들었을 때 모든 책임이 당신 몫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눈물보다 무서운 것은 나 아닌 누군가의 병으로 무너지는 나의 삶입니다. 노후는 감정보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해선 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눈꺼풀이 자주 떨리거나 경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남구에 사는 68세 정은이입니다. 처음 그 증상을 겪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다가 이상하게 왼쪽 눈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더니 몇 초 후엔 멈췄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까지도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뉴스를 보다 말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불쑥불쑥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눈꺼풀만 떨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얼굴 근육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눈 주위에 묵직한 압박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며 그냥 넘겼지만 어느 날부터는 눈이 스스로 깜빡거리는 느낌,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제대로 못 뜨는 순간까지 오면서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꺼풀 떨림이 아닙니다. 안면 신경의 과흥분 상태가 반복되면서 중추신경계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뇌신경계 이상, 특히 파킨슨 증후군, 안면경련 증후군, 초기 신경계 퇴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인 줄 알았던 눈꺼풀 떨림이 사실은 뇌와 신경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증상이 지속되면 3년 내로 말초 신경장애, 안면마비,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증상을 그냥 넘깁니다. 눈밑 떨리는 거야 흔한 일이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뇌는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눈꺼풀이라는 작은 근육을 통해 보내는 신경계의 경고음인 것입니다. 눈꺼풀이 자주 떨린다는 건 뇌의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뇌혈류 공급이 불안정하며 눈과 얼굴 근육을 관장하는 뇌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 집중력 감퇴, 기억력 문제, 심지어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저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카페인 섭취를 중단했으며 오메가3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며 뇌에 휴식을 주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눈꺼풀 떨림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일상에 다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신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증상을 가볍게 여긴다면 3년 안에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증상은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고 잘 없어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2세 유정혜입니다. 지금 제 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저 멍 하나였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고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힌 기억도 없었지만 어느 날 무릎 안쪽에 푸르스름한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냥 부딪혔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다가 손잡이에 팔이 스쳤는데 그 자리에 또 멍이 생겼습니다. 또 며칠 뒤엔 바지를 입다가 허벅지에 멍이 생겼고 잠결에 뒤척이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종아리에도 선명한 멍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몸 곳곳에 멍이 생기고 그 멍들이 몇 주가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팔과 다리를 들여다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건 내 몸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받은 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혈관 탄력도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한 멍을 넘어서 뇌출혈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쉽게 피곤했는지, 왜 머리가 자주 띵했는지, 왜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은 이미 안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멍 하나가 보내던 경고를 저는 무시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3년 안에 심각한 건강 악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간, 면역체계, 순환기능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병이란 게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음식을 바꿨습니다. 항산화 음식, 간에 좋은 음식,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식단을 챙기고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운동은 하지 않지만 걷기와 스트레칭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처음엔 몸이 금세 바뀌지 않았지만 2달쯤 지나자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더 또렷해졌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멍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고 오래 남는 증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몸이 외치고 있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이대로 두면 3년 내에 심장, 간,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팔, 다리, 복부에 생긴 구멍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멍 하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마십시오. 세 번째 증상은 자는 동안 3번 이상 화장실에 가고 잠이 자주 끊기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71세 최인숙입니다. 요즘 제 삶은 낮보다 밤이 더 지옥 같습니다. 분명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데 새벽 1시, 2시, 3시, 또 4시. 한밤중에 3번, 많게는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언제쯤 또 소변이 마려울지, 몇 시쯤 또 눈이 떠질지 예측 불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엔 수분 섭취도 줄였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방광이 울립니다. 겨우 눈을 붙이면 또 요의가 밀려오고 거실불을 켜고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가는 그 10m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금방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기를 반복했고 새벽에만 3번 이상 깼다는 걸 아침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밤이 몇 달씩 이어지자 낮엔 멍한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불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했고 약을 먹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깜짝 놀란 날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요 증상이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심장 기능 저하와 신장 부담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수면의 질이 무너진 상태라 인지 기능과 면역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몸이 매일 밤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 회복의 시간이 매일 끊기고 있다는 것. 그 순간 저는 침대 위에 누워있던 제 모습이 병으로 가는 통로 위에 놓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 리듬을 바로잡고 방광과 심장, 신장 기능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심하면 인지기능 저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3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는 건 명백히 몸속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입니다. 낮 동안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이 밤새 몰리거나 방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잠의 질이 끝없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수면이 깨질 때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심장은 과하게 뛰고 체온 조절과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낮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만성 염증과 내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저는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소변 생성 부담을 줄였고,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셋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소변 문제로 보지 않고 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내 몸이 고장나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결코 길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 조용한 비명, 지금 듣지 않으면 늦습니다. 4번째 증상은 최근 몇 달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 69세 박영남입니다. 평소엔 음식도 잘 먹고 살도 쉽게 안 빠지는 체질이라 늘 배가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해 봄쯤부터 바지가 헐렁해졌고 거울을 보면 턱선이 살아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보기 좋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이상할 만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고작 2달 사이 체중이 5kg 넘게 빠졌고 허벅지와 팔뚝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 적도 없고 운동량도 똑같았으며 식사도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나이에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니 복이다 싶었지만 몸이 점점 더 피곤해졌고 머리가 멍해지는 날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더 튀어나왔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 내시경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위와 췌장 상태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아진 줄 알았던 내 몸이 사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가장 위험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암, 당뇨, 심부전, 갑상선 질환, 심지어 신경계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잡지 않으면 1년 내 더 심각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이 빠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식욕도 조금 줄었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변비가 생겼다가 설사로 바뀌는 이상한 패턴도 반복됐습니다. 모든 걸 나이 탓이라 넘겼지만 사실은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몸이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몸이 더 많이 에너지를 써야 할 정도로 긴장된 상태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근육과 지방을 태워 체중이 줄고 암세포가 생기면 정상세포의 영양을 빼앗으며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간이나 췌장,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대사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가속화되며 체중이 줄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빈혈, 탈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병원입니다.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영상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절대 보기 좋아졌다는 말에 속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60세 이후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그대로인데 살이 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몸 안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체중이 빠진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면역이 무너지고 장기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3개월 사이 5kg 이상 빠졌다면 당장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거울 속 당신이 날씬해졌다고 웃고 있다면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건강 붕괴의 전조를 의심해야 합니다. 몸이 말라간다는 건 곧 생명이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증상은 말할 때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말이 끊기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장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 그거 뭐더라? 그거 있잖아. 음식할 때 쓰는 하얀 가루하고 멈췄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웃으며 넘겼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소금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는데 말이 목구멍에서 끊긴 것처럼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순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다가 그 배우 있잖아. 유명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라며 말을 더듬었고 TV를 보면서도 출연자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떠오르는데 입이 따라주질 않는 이상한 느낌. 단어 하나가 생각나지 않아 한 문장이 끊기고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자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미한 언어 기억 장애가 시작됐고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3년 내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얼얼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 방심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자주 쓰는 단어, 익숙한 단어, 이름 같은 정보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뇌의 해마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핵심 기관이며 여기가 무너지면 치매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대다수가 그 시작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 뚜렷한 인지 저하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말을 하다 자꾸 멈춘다면, 단어가 목 끝까지 왔다가 사라진다면 이건 무심코 넘길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급속히 퇴화하고 기억은 복구가 아닌 점진적 소멸로 이어집니다. 이 증상을 느꼈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20분 이상 독서나 글쓰기를 하며 언어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둘째, TV나 스마트폰 대신 사람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수분, 항산화 영양소를 포함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견과류, DHA가 풍부한 음식은 뇌신경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어 하나가 막혔다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리면 뇌는 더 빠르게 다칩니다. 말이 끊긴다는 건 기억이 끊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끊어지는 고리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멈췄다면 그건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긴급 경고입니다. 이 작은 징후 하나가 3년 후 당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증상은 숨을 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70세 서정분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그냥 넘기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요즘 좀 숨이 가쁘네 정도였습니다. 무거운 장을 들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했고 빨래를 개다가도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날씨 때문일까 싶어 창문을 열어봤지만 공기와 상관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콱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가슴을 움켜쥔 듯 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10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심전도 폐기능 검사, 피검사까지 한참을 검사한 끝에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고 폐활량도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부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산소 포화도 수치가 평균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숨통을 완전히 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숨이 좀 찼다는 정도로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제 생명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노화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건 심장과 폐, 순환기계가 동시에 고장나고 있다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특히 숨이 쉬기만 해도 불편하다는 건 위험의 최전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산소가 전신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폐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얕은 호흡으로 생존을 버텨야 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일상생활도 어렵고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발전합니다. 이 증상을 겪으며 제가 가장 후회한 건 초기 경고음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숨이 차기 시작했을 때 병원을 갔더라면, 처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왔을 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숨이 막히는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즉시 병원을 찾는 일입니다.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을 통해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알코올, 흡연은 즉시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짧은 산책을 하며 폐활량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잠자기 전엔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호흡을 안정시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진 돈 다 썼다. 남편 병원비로 다 날렸다. 이 나이에 내가 돈 써서 뭐해?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깊게 만드는 원인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나조차 나를 챙기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가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쓰지 않는 데 익숙해진 삶입니다. 그러는 사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1세 김분자 씨는 그렇게 외로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을 지키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 병간호에 남은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은 쭈글쭈글, 머리는 뿌옇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냥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날 그는 용기를 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초로 나를 위한 화장품을 샀습니다. 48,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계산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내가 미쳤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본 순간 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여자다. 이후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도 카페에 가고 꽃집에 들러 좋아하는 3개의 국화를 샀습니다. 월세 내듯 매달 10만 원을 나만을 위한 계좌에 따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엔 그 돈으로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영화관, 목욕탕, 북카페. 혼자라서 쓸쓸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을 안 써서 외로웠던 거였어. 김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표정은 부드러워졌으며 주변에서도 요즘 참 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위해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혹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걸 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남에게 쓰는 돈은 책임이고 나에게 쓰는 돈은 존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수백만 원 드리면서도 내 얼굴 주름을 위한 크림 하나 사는 건 망설이고 손주 옷 사는 데는 아낌이 없으면서 내 속옷 하나는 몇 년째 그대로라면 그건 외로움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돈은 관계를 지탱할 수도 있지만 무너진 자존감을 되살리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소비가 삶을 바꿉니다. 내게 어울리는 머리핀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이름이 적힌 명찰, 나만을 위한 티셔츠.
이 사소한 것들이 바로 외로움의 틈을 메우는 진짜 위로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더 이상 아끼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은 오직 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돈은 아직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써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통화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톡에 익십만 4일째 이유도 모른 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관계를 붙잡고 싶지만 나만 매달리는 것 같아 더 외롭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애써 유지하려 했던 관계가 무너질 때 그 허탈함이 외로움을 낳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 결국 나를 더 깊은 외로움의 구덩이로 밀어 넣습니다. 67세 김모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구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늘 자신의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김 씨가 아프다고 말해도 그 나이에 뭐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서운함이 쌓여도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지라는 생각에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식 집으로 들어가며 앞으로는 전화 자주 못 받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매일 받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기분 나쁜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붙잡혀 있었던 것임을.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관계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노인은 관계가 생명이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생명을 살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인연, 피곤한 만남, 의무적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건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고통입니다. 관계를 놓는 건 버림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당신을 무겁게 합니다. 함께 있어도 지치고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망치게 만든다면 그건 끊어야 할 신호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말 들어가며 누군가와 억지로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과만 연결되어도 충분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자신과의 진한 관계가 외로움을 막는 데 훨씬 강력합니다. 적막한 시간이 두려워도 그 안에서 진짜 나와 마주하는 법을 익히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이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 때 진짜 외로움은 당신에게서 도망칩니다. 관계의 끈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매일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식이 떠난 뒤 내 하루는 멈춘 시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 없다. 난 그냥 남겨진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을 되뇌는 순간 삶은 철창 없는 감옥으로 바뀝니다. 떠난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끊기고 내 안엔 텅 빈 고독만 남습니다.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없는 사람만 그리워할 때 생깁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봉래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미웠고 때로는 싸웠지만 아침에 눈 뜨면 맞은편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박 씨의 삶은 그대로 정지됐습니다. 밥을 할 이유도 외출할 이유도 사라졌고 그는 남편이 쓰던 방 한쪽에 앉아 매일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나가 살고 친척들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집 앞 경로당에서 복지사가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답답하시죠? 노래교실 한번 나오셔야죠.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노래야, 내 사람이 떠났는데. 하지만 복지사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 말을 걸고 김치도 놓고 갔습니다. 결국 미안한 마음에 한 번 노래교실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이 떠난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도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고 누군가는 남편의 제삿날도 잊어버릴 정도로 치매 초기였지만 그들은 함께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매주 2번씩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수건을 챙겨주고 귤을 나눠주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 근처인데 버스 같이 타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몇 달 뒤 매일 아침 함께 시장 가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떠난 사람만 붙잡고 있었지? 내 옆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떠난 사람보다 내 곁에 남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난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연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들이 당신의 외로움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사진을 꺼내보며 전화벨이 울릴까 귀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당신을 위해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이웃, 걱정된다고 문을 두드리는 복지사, 웃으며 인사해주는 시장 아주머니는 외면당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이미 잃은 사람을 향해 감정을 퍼붓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온기를 외면할 때 생깁니다. 남은 인생은 죽은 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죽은 남편, 떠난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밥을 나누고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위로이고 생명입니다. 떠난 이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말을 걸어준 이웃의 목소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진 속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당신이 먼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돌보지 않아서 외로운 거였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조영자 씨는 몇 년 전까지 자주 쓰러졌습니다. 아침밥도 대충 때우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늘 부스스했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방치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었고 그 질문은 하루 종일 외로움이라는 회초리로 자신을 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가 경악했습니다. 퀭한 눈, 굳어버린 인상, 떡진 머리. 자신이 마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고립 노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조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나를 챙기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한 건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정리된 옷을 꺼내 입었고 그 다음은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자 거울 속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 씨는 이후 동네 건강센터의 체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뻣뻣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주변 사람과도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주 1회 목욕탕도 가고 가끔은 동네 꽃가게에 들러 가장 마음에 드는 꽃을 한 송이 사서 집에 꽂아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챙기니 외로움이 찾아올 틈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챙기는 습관이 외로움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타인의 부재에서 찾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을 허투루 때우고 운동은커녕 거울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면 외로움은 반드시 깊어집니다. 스스로를 챙긴다는 건 단순한 외모 관리나 식사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정성껏 다뤄줄 때 타인에게도 나를 소중히 대하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내면의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힘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챙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10분이 외로움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로션 한번 바르지 않은 얼굴은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지 않은 식탁은 마음마저 굶주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외롭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챙기면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도와주겠어요? 73세 이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넘게 혼자 지냈습니다. 자식은 미국에 가서 명절마다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병들거나 요양원에 가고 어느 순간 하루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 소리만 하루 종일 울리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징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3년째 그는 마음까지 병들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구나. 나는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구나. 그게 매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 복지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마을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어이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봉사는 무슨 봉사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도시락 배달이라는 말이 마치 세상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는 느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며칠 후 그는 조심스레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정,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고마워요. 얼굴 보니 좋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는 도시락을 건넨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렇게 사람 얼굴 봐서 참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정임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타인을 위로하러 간 줄 알았는데 정작 위로받은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매주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시간 맞춰 일어나고 옷차림을 챙기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자원봉사는 타인보다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이제 사회에서 역할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는 강력한 반전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물론 감사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결국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내 마음에 따뜻함을 심어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특히 노년기에 느끼는 외로움은 무력감과 쓸모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원봉사는 그런 감정을 정면으로 부수는 도구입니다. 거창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끼 나르는 일, 장 보러 같이 가주는 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도 충분합니다. 단 몇 시간의 봉사활동이 하루 종일 TV에 기대 사는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챙기면서 오히려 나를 치유하게 됩니다. 타인의 미소를 보며 나도 웃게 되고 감사 인사를 들으며 나의 존재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이 자원봉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 내 외로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배워. 이제 다 늙어서 뇌도 굳었는데. 74세 박정순 씨는 평생 배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일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낼 때는 나는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삼았지만 사실은 글을 못 읽는 수치심에 항상 눌려 살았습니다. 병원 진료표도 읽지 못했고 ATM 사용법도 몰라 늘 창구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노인문예교실 홍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와서 공부해서 뭐해?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종이를 찢지 못하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칠판 앞에 앉은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순간부터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겁은 두고 오셨어요. 첫날은 가나 다 쓰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핸드폰 문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아 사랑해라는 손주의 문자에 나도 사랑해라고 직접 답장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배움을 시작하고 나서 그의 하루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안전해졌고 사람들과 대화도 자신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6번째 방법은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스스로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늙었고 쓸모없다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집니다. 글을 몰라 TV 자막을 못 읽고 스마트폰을 몰라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세상 흐름을 몰라 대화에 끼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됩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는 확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년에 시작하는 배움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외로움을 밀어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모르는 것을 묻는 용기, 그리고 배운 것을 써보는 자신감이 삶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외로움 대신 설렘이 자리합니다. 한글 공부든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그림 그리기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발 내딛는 용기입니다. 배움의 길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움 앞에서 늙음은 변명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지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배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